이번 시간은 이제 거시경제 파트입니다. 재정학에서 거시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미미합니다. 미미하지만 거시경제 부분이 몇 개 정도가 등장을 하거든요. 이제 그쪽 파트를 우리가 이제 논의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가볍게 들으셔도 돼요. 먼저 거시경제 변수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바로 이제 국민소득이 되겠죠. 그럼 국민소득을 측정할 때 무엇으로 측정하느냐? 국내 총생산으로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의 정의가 읽어보시면 일정 기간에 한 나라 안에 생산되어서 최종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 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일정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에 측정되는 유량의 개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제 변수를 측정할 때 일정한 기간에 측정되는 변수를 유량이라고 하는 거고 일정한 시점에 측정되는 변수를 저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창고에 재고가 얼마 있니? 그게 뭐예요? 저량. 그다음에 1년 동안 재고가 얼마큼 늘어났느냐? 그게 재고의 증가거든요. 그게 바로 유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국민경제가 벌어들인 소득, 그래서 바로 일정한 기간에 측정된 유량의 개념이고요. 보통 국민소득은 우리가 가장 짧은 게 3개월이에요. 분기별로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해갖고 여러분들 이제 뭐 9시 뉴스 같은 데 보면 이게 나오잖아요. 전 분기에 비해서 이번 분기에 얼마큼 경제가 성장을 했다. 이 성장을 유지하게 되면 올해 경제 성장률이 몇 %를 달성이 가능하다고 예상이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에 측정되는 개념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한 나라 안에 생산되었다. 그러니까 현대 경제에서는 예전에는 이제 국민총생산이라는 개념을 갖고 국민소득을 측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우리나라 국민에 의해 생산된 게 중요했지만 현대 경제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글로벌화돼 있고 또 국적 없는 기업들, 자국적 기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다음 우리나라 기업들도 해외에 진출하고 외국 기업들도 우리나라에 진출해서 생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생산의 주체가 우리나라 국민이냐 외국인이냐 국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대한민국의 국경 안에서 얼마큼 생산활동을 활발했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진출을 해서 장사를 했다. 그러면 그 현지인을 고용한단 말이에요. 현지인의 실업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국경 안에서 얼마큼 생산이 됐는가가 중요하다 그 얘기고, 생산되어라는 얘기는 한 해 동안 새롭게 생산된 재화를 구입했을 때 그게 GDP에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중고차를 구입했다. 그러면 작년에 생산된 중고차를 구입한 것은 작년에 GDP에 포함되겠죠. 그걸 또 포함시키면 이중, 삼중 계산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경영학에서는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채권 투자, 투자라고 인식하지만 경제학에서는 투자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부동산의 주인이 바뀐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10억 주고 부동산을 구입했다.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10억짜리 현금 자산을 10억만큼의 어떤 무엇으로 바꾼 거예요? 실물 자산으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구성을 바꾼 거예요. 단지 그 부동산의 주인이 바뀐 거라고요. 소유권 이전에 불과하다고요. 주식의 주인이 바뀌었고 채권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투자가 아닙니다. 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채권 투자는 투자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그 부동산이 그 해에 지어진 신축주택이야. 신축주택. 그럼 포함되겠죠. 그러면. 포함되지만 기존 주택의 거래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정부에서 정부 지출이 있고요. 재정 지출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지출이 있어요. 정부 지출. 나중에 이제 정부 지출이라는 개념이 재정학에 자주 등장을 하거든요. 정부 지출 있고, 그다음에 재정 지출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둘은 약간 달라요, 개념이. 그러니까 국가의 나라 살림 재정이라 그랬죠. 재정 지출이 있어요. 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나라 살림이에요. 이게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정부가 쓰는 돈은 전부 다 재정 지출에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정부가 어떤 생산활동과 관련된 지출이 정부 지출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지출만 국민소득에 포함되는 겁니다. 생산활동과 무관하게 지출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들을 이전 지출이라고 하거든요. 이전 지출. 나중에 이것도 이게 언급이 돼요. 재정학에서.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전이란 말이 자꾸 나와요. 이전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앞으로 공짜예요, 공짜. 공짜예요, 공짜. 트랜스펄, 이전, 공짜. 반대 급부 없이 그냥 무료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전 지출이 뭐냐면 실업급여, 실업수당을 정부가 지급했다거나 재해보상금, 사회보장기부금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실업자가 발생을 했을 때 정부가 실업급여를 지급했어요. 그럼 실업급여를 지급했다. 그러면 그 개인 입장에서는 뭐 자기 자신의 소득이 발생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는 뭐냐면 소득 증가가 발생한 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뭔가 일을 해갖고 뭔가 열심히 일을 해갖고 번 소득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산활동과 무관한 지출이란 말이에요. 그럼 정부가 이 사람한테 돈을 이전 지출을 지급을 했어요. 지급을 했죠. 무엇으로 지급했을까? 우리의 세금으로 지급했을 거라고요. 한마디로 뭐냐면 이 사람 돈 뺏어가고 얘한테 준 거야. 단지 돈의 주인이 바뀐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지출은 재정 지출에는 속하지만 정부 지출에는 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와 있죠? 그다음에 최종적인 용도로 사용된다. 이것도 어떤 거냐면요. 자, 우리가 최종재만 GDP에 포함된다는 얘기인데 밀이 있어요. 밀이 생산됐고 밀을 갖고 밀가루가 생산됐어요. 밀가루가 생산됐고 이걸 갖고 빵이 생산됐어요. 빵이. 그러면 밀이 100원어치 밀이 생산됐고요. 빵은 150원. 아니, 밀가루는 150원, 빵은 190원. 한 나라에 존재하는 재화가 이 세 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의 GDP 얼마입니까? 190이 되겠죠, 190이. 최종재, 파이널분만 GDP에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밀가루, 빵을 다 더해버리면 안 되겠죠. 밀가루 속에 밀가치가 있고 빵 속에 밀가루 가치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중, 3중 계산 때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종재만 GDP에 포함된다. 그러면 다른 생산물을 생산하는 데 쓰여진 원재료, 반제품, 완제품이 아닌 반제품, 이러한 재화를 중간재라고 표현을 쓰는 거예요. 중간재는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종재만 GDP에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국민소득을 측정함에 있어서 뭐 부가가치로 계산을 해도 최종재 가치를 더해도 되지만 부가가치를 더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부가가치라고 하는 것은 생산자가 생산 과정에서 새로 창출한 가치예요. 그러니까 농부 아저씨는 0에서 100을 창출했죠. 밀가루 공장 아저씨는 100에서 150을 50만큼 추가 창출했죠. 빵 공장 아저씨는 40만큼 추가 창출했죠. 이런 것들이 부가가치예요. 부가가치 150, 40을 더해도 190 나오죠. 부가가치를 더해도 GDP가 계산이 되고 최종재를 더해도 GDP가 계산이 된다. 그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고정자본 소모 나와 있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GDP를 계산할 때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유형의 재화, 뭐 자동차, 반도체, 철강, 가방, 그다음에 컴퓨터 이런 것만 GDP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여러 가지 무형의 서비스도 GDP에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을 했다. 거기서 뭔가 소득이 발생했다. 이런 거 의료 서비스, 법률 서비스, 각종 문화 서비스 이런 것도 GDP에 포함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칙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만 GDP에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으면 GDP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파출부의 가사 서비스는 GDP에 포함되겠지만 가정주부의 가사 서비스는 GDP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미혼인 남성이 그 파출부를 고용을 해서 이제 가사 서비스를 제공을 받았다고요. 근데 뭐 우연인지 필연이겠죠. 그 파출부도 미혼이었단 미혼. 뭐 그 다음 사건 알겠죠? 둘이 눈이 맞아가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GDP가 줄어버려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떤 그 가정이 들어가죠. 결혼 이후에도 이 여자분이 계속해서 가사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뭐라는 가정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부부관계가 됐기 때문에 돈을 지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GDP가 줄어버린다는 얘기죠. 이게 몇 번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리고 농부가 밭에서 재배한 뭐 채소 이런 것들 농산물들은 GDP에 포함되겠지만 그럼 어머니께서 집에서 이렇게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조금 놓고 심고 이런 거 포함 안 되겠죠. 그다음에 뭐 그 공장에서 재배된 김치는 GDP에 포함되겠지만 어머니가 집에서 만든 김치는 GDP에 포함되지 않겠다. 뭐 이런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예외적인 현상이 있는데 그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만 GDP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있겠죠. 지하경제 같은 거 있잖아요. 마약, 밀수, 암거래 이런 것들은 지하경제. 시장에서 분명히 마약도 거래되고 있어요. 하지만 GDP에 포함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전 거래. 아까 제가 이전 나왔죠. 이전은 뭐라고요? 공짜. 그러니까 무슨 뭐 이전 거래, 상속, 증여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생산하는 것도 전혀 무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뭐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500억짜리 빌딩을 물려줬다.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얼마나 기분이 좋아. 생각만 해보세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나는 500억짜리 빌딩이 가졌기 때문에 나는 500억만큼 소득이 발생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생산활동과 전혀 무관한 거잖아요. 어떻게 된다? 단지 그 부동산의 주인이 바뀌었죠. 소유권이 바뀌었죠. 나는 기뻐하고 있지만 우리 아버지는 슬퍼하고 있어요. 나는 플러스 500, 우리 아버지는 마이너스 500. 그러니까 상쇄된단 말이에요. 포함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증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포함되지 않고. 그 다음에 자본이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주식 가격 변동. 내가 주식을 1,000만 원 주고 구입했는데 이게 1,100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나한테는 100만 원만큼 이득이 생긴 거 아닙니까? 소득 아니라고요. 이것도 제로섬 게임이죠. 내가 주식을 1,100만 원에 내가 나중에 팔면 다른 사람은 그만큼 1,100만 원 더 비싸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활동과 무관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을 10억 주고 구입했는데 11억이 됐다. 나 이런 만큼 소득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소득이 발생했다고 하겠지만 국민경제 총체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게 아니라고요. 생산활동과 전혀 무관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주식가격 변동, 부동산 가격 변동 포함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음에도 GDP에 포함된 항목이 있는데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농산물의 농가자체 소비분이 나와 있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시험에는. 근데 이거 뭐 아무튼 나와 있으니까 설명 좀 드리면 농부 아저씨가 50가마의 쌀을 생산을 했어요. 생산을 했는데 40가마는 자기가 스스로 이 판매를 하고요. 판매를 하고 10가마는 스스로 소비했어요. 그러면 농부 아저씨는 지금 한 해 동안 50가마의 쌀을 새로 창출을 했잖아요. 이 50가마의 쌀이 시장에서 나타나려면 어떻게 될까? 나타나려면 이 농부 아저씨가 50가마의 쌀을 다 팔아야 돼요. 팔아갖고 거기서 번 소득으로 자기가 또 10가마를 사서 먹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농부 아저씨가. 10가마는 스스로 소비한단 말이에요. 누가 이걸 다 팔아가지고 번 소득 다시 써먹을까? 그런데 그럼 이 10가마는 분명히 농부 아저씨가 새로 창출한 가치는 맞지만 시장에서 나타나지 않죠. 이것도 우리가 계산을 해준다. 어떻게 했나? 추정해서 계산해준다. 추계한다는 표현을 써요. 추계. 대충만 기억하세요. 그냥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추계하고. 그 다음에 주택 소유주의 임대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주택 가격 있죠. 주택 가격 GDP에 포함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주택 가격 포함 안 된다 그랬잖아요. 기존 주택 가격은 신축 주택에 포함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서비스 가격 포함되는 거 조심하세요. 내가 부동산을 거래를 했어. 그럼 부동산 중개 수수료 내잖아. 그 수수료는 포함되는 거예요. 왜? 그것은 서비스 가격 아닙니까? 그 임대료 월세 같은 거 냈다. 이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주택 임대료도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주택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가격을 지불했기 때문에 서비스 가격 포함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자기가 지금 집이 서울이야. 집이 서울이고 서울이 집이고 집이고 제주도가 만약에 직장이에요. 직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거 출퇴근 힘들어. 그래서 서울 집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집을 자기가 임대를 내줬고요. 제주도에서 임대를 살아 자기가. 그러면 여기서 100이 발생을 해. 여기도 그걸 고스란히 여기다 지급해. 그러면 나는 서울에 있는 내 소유의 집으로부터 매달 임대소득이 100이 발생을 하죠. 발생을 하고 그걸 고스란히 제주도 집주인에 낸단 말이야. 그러면 제주도 집주인도 100만큼의 임대소득이 발생을 하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요. 나는 우리 서울 집에 살고 제주도 집주인도 자기 집에 자기가 살아. 자기가 자기 집에 살아버리면 이 100이 카운트가 안 되죠. 시장에서는. 그래도 우리는 잡아주자는 얘기예요. 자기가 자기 집에 살아도 잡아주자는 얘기예요. 이거 여러분 기억나죠? 경제학에서 말하는 비용은 기회비용이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소유의 건물을 사용할 때, 자기 소유의 어떤 토지를 사용을 했을 때, 자기 소유의 기계를 사용했을 때 그때는 회계장부상에 잡히지 않지만 경제학적으로 잡아줘야 된다.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1,000만 원짜리 기계를 구입했다. 그 1,000만 원 거기에다가 1,000만 원 묶어놓지 않고 그걸 은행에 넣었다면 이자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묶어놨기 때문에 이자를 포기하는 거고요. 또는 이렇게 생각이 된다 그랬죠. 그 기계를 다른 기업한테 임대를 했으면 임대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임대료를 포기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그 임대료하고 이자는 결국 같아진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자본 서비스 가격, 자본 가격을 이자라고 했잖아요. 이자.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런 어떤 자기 소유의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이 귀속 비용이었어요. 우리 미시경제학에서 배웠죠. 비용함수 이론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암묵적 병이 두 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야? 귀속병. 그 다음에 정상이윤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집에 살아. 그때 임대료 있잖아요. 그걸 귀속 임대료라고 하는 거예요. 귀속 임대료. 이것도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지만 GDP에 포함시킨다. 그다음에 정부 서비스 가치가 있죠. 경찰관 아저씨, 소방관 아저씨, 군인 아저씨, 우리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죠. 마지막 국회의원 하는 일 없어. 아무튼 이렇게 군인 아저씨, 경찰 아저씨, 소방관 아저씨들이 이렇게 제공하는 서비스 가격 있죠. 서비스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죠. 불났어요. 그래서 전화해갖고 아저씨 불났어요. 돈 줄 테니까 불 끄러 오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국민의 후생을 증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GDP에 포함시켜준다.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지만 그래서 뭐 GDP에 포함된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같고요.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되고 한 가지만 추가로 좀 말씀드릴게요. 이걸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 건져갈 것 하나야 하나. 뭐냐면 다른 거 다 그냥 가볍게 읽으시고 그냥 다른 것들은 이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설명해 드린 거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 우리가 은행에다가 내가 예금을 했어요. 은행에다 예금 이자를 받잖아요. GDP에 포함될까 안 될까? 포함됩니다. 왜? 이것도 나는 서비스 가격이니까 자금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내가 이자를 받았단 말이에요. 뭐 당연히 포함되는 거예요. 은행 이자. 그런데 채권 이자가 있죠. 채권 아시죠? 근데 우리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 회사채가 되는 거고 정부가 발행한 채권 국공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회사가 발행한 채권에다 내가 이자를 지급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생산활동과 관련된 지출이기 때문에 GDP에 포함되지만 이게 중요한 거야. 국공채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국공채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국공채 이자는 우리가 국가가 발행한 채권에서 이자를 받았다는 얘기는 정부가 나한테 주는 돈이잖아요. 그건 뭐야? 이전 지출로 해석을 한다. 그렇잖아요. 무엇으로 줬을까? 우리한테 거둔 세금, 국민한테 거둔 세금을 갖고 줬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 소득, 이 사람 소득으로 바뀐 거야. 돈의 주인이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국공채제는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간에 거기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3면 등가의 법칙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이건 알아야 돼. 이건 3면 등가의 법칙은 이게 나와요. 자, 3면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측면, 등가 가치가 똑같다, 가치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민소득 GDP를 계산을 할 때 생산, 지출, 분배 세 가지 측면에서 GDP를 계산하더라도 국민소득 똑같이 계산되는 게 3면 등가의 법칙이거든요.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소비자가 1,000원짜리 10개를 구입했다. 지출액이 10,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1,000원짜리 10개를 판 거니까 매출액이 10,000원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소비자의 총 지출액을 계산하던 생산자의 총 지출액을 계산하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거 유사한 거예요. 그럼 자, 우리나라에 한 해 동안 생산된 재화가 한 해 동안 생산된 재화가 그 빵만 생산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1,000원짜리 빵이 10개가 생산됐어요. 그러면 1,000원 곱하기 10개 10,000원이죠. 그게 생산 GDP예요. 그 최종재를 더한 거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누군가는 빵을 사 먹었겠죠. 누군가는 빵을 사 먹었을 거라고. 그럼 너 몇 개 사 먹었니? 1,000원. 너 몇 개 사 먹었니? 2,000원. 그걸 다 더해도 10,000원 나오겠죠. 그게 지출 GDP예요. 그러면 자, 1,000원짜리 빵을 10개를 팔았어요. 팔면 그 소득이 10,000원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빵 사장님이 그걸 10,000원을 다 자기가 갖는 게 아니잖아요. 그 빵 생산하는데 기여한 노동자한테 뭘 줘요? 임금을 지급할 거고, 자본가한테 이자를 지급할 거고, 지주한테는 지대를 지급할 거고, 나머지 남는 게 이윤이잖아요. 이윤 갖고 주주한테 분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노동자한테 분배되는 목 임금, 자본가한테 분배되는 목 이자, 지주한테 분배되는 목 지대, 그 다음에 주주한테 분배되는 목 이윤. 임금이자 지대 이윤. 이게 분배 국민소득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뭐냐면 지출 GDP예요. 지출 GDP. 그러면 가계가 있고요. 가계가 있고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이 이렇게 있어요. 외국이. 그러면 가게가 이제 어떤 물건을 사는 걸 있잖아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가게가 물건을 샀다. 가게가 빵을 사는 것을 소비라고 해요. 컨섬션, 소비라고 하는 거고요. 기업이 물건을 사는 걸 투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제학에서 투자가 자꾸 나와요. 그럼 자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채권 투자, 투자가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가게도 투자를 하고 사실 정부도 투자를 하는데 사실상 투자는 주로 기업이 하는 거예요. 기업이. 그래서 앞으로 투자는 기업의 소비 활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투자는 뭐라고? 기업의 소비 활동입니다. 기업의 소비 활동. 그러니까 기업이 기계 사는 거, 기업이 빵 사는 거, 기업이 기계 같은 거 사겠죠. 그게 투자가 되는 거예요. 단 그 기계는 중고 기계 되면 안 돼요. 그해 새롭게 생산된 기계를 구입하는 게 투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기업이 새로운 공장을 지었어요. 건설 투자가 되는 거고요. 기업이 기계 사고 도구 사고 공구 샀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설비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업의 소비 활동이 투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또 빵 사 먹는 거. 정부가 관공서에다가 뭐 복사기를 구입한다거나 국방을 위해서 무기를 구입한다거나 공무원 급여를 지급한다거나 이런 것들 정부가 또 무슨 4대강 한다고 또 시멘트 발라버린다, 죄송합니다. 시멘트 같은 산다거나 도로 닦기 위해서 또 뭐 사는 거, 철근 산다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부 지출, 그래서 가버먼트 퍼체스, 정부 지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국이 우리가 생산하는 빵을 사 먹는 걸 뭐라고 그래? 외국 입장에 수출이 되겠죠. 수출이 되고 우리가 부족한 빵을 수입하겠죠. 임포트,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입이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뭐 철자를 다 쓴 이유는 뭐냐면 수출을 E, 수입을 I라고 하지 않아요. investment, import 충돌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은 두 번째 철자를 쓰고요. 수입은 두 번째 철자 M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근데 여러분들이 소비하는 소비 속에는 외제품이 반드시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세상에 순수한 국산품은 결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 있잖아요. 책. 응? 책. 이거 국산품인가요? 아니 물론 뭐 우리나라에서 제작했으니까 배움출판사. 국산품인가요? 아니에요. 이 종이 펄프 다 수입했을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우리나라의 순수한 농산물 없어요, 여러분들. 농산물 없어요. 그러니까 농산물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배추를 샀는데 무슨 소리야? 농약, 비료 다 수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농산물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비에는 국산품 소비, 도메스틱, 국산품 소비가 있고 외제품 소비가 있어, 포린. 그러니까 기업이 하는 투자에도 기업이 국산품 기계 사는 거, 외제품 기계 사는 거,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도메스틱, 포린, 국산품, 외제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GDP 보세요. GDP. GDP는 이제 이것은 결국 국민소득을 Y라고 표현합니다. 국민소득 Y예요. GDP는 국내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예요. 국내 총생산량, 국산품만 포함돼야 돼요. 그럼 가게가 국산품 사 먹는 거 CD, 기업이 국산품 사 먹는 거 ID, 정부가 국산품 사 먹는 거 GD, 외국이 국산품 사 먹는 거 수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바로 GDP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표현하지 않거든요. CD가 C 빼기 CF죠. CF고, ID는 I 빼기 IF, GD는 G 빼기 GF가 돼요. 더하기 X가 돼요. X가 되는데, 이걸 이렇게 한번 써보죠.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X 한 다음에 마이너스 하고요. CF, IF, GF. 이렇게 묶어버리자고요. 그러면 CF, IF, GF 좀 한 방이 뭐예요? 외제품이죠, 외제품. 수입품이죠. 그래서 얘를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X 마이너스 M 하는 거예요. X 마이너스 M 이렇게. 그래서 얘를 수출에서 수입을 빼죠. 순수한 수출이다 해갖고요. C 플러스 I 플러스 G 한 다음에 XN 순수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넷 익스폴드 순수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순수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출 GDP가 되는 거예요. 지출 GDP. 근데 만약에 혹시나 뭐 그럴 일겠죠. 혹시나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빵이 10개가 생산됐는데 아니 9개밖에 안 팔렸다고 합시다.
안 팔린 9개가 안 팔렸, 9개만 팔렸어요. 안 팔린 하나는 그럼 9,000원밖에 계산이 안 되잖아요. 아니에요. 여기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아까 투자는 뭐라고요? 그 기업들의 소비 활동, 기업들이 공장 짓는 거, 건설 투자. 기업들이 기계 사고, 도구 사는 거, 공구 사는 거, 설비 투자. 그래서 우리가 공장 기계 도구 설비 그 자체를 자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총 고정 자본 형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투자가 뭐냐면 바로 재고 투자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재고 투자. 자, 우리가 재고는 있잖아요. 재고는 말 그대로 저량이에요. 저량. 일정한 시점에 지정되는 저량이에요. 재고가 GDP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재고 투자가 포함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재고가 100이 있었어요. 야, 지금 창고의 재고 얼마이니? 100. 저량이죠. 지금 창고의 재고 얼마이니? 120 있어요. 저량이죠. 그럼 재고의 변동이 얼마입니까? 20이죠. 그러니까 재고의 변동, 그게 재고 투자예요. 재고 투자가 그러니까 GDP에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팔리지 않는 것은, 그에 팔리지 않는 것은 재고의 증가, 재고의 변동으로 재고 투자에 포함시키니까 사후적으로 정확하게 GDP가 일치하는 겁니다. 알겠죠? 분배 GDP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생산, 지출, 분배 세 가지 측면 측정의 GDP 똑같다. 이걸 3면 등가의 법칙이라고 한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넘겨서 기타 국민소득 중요하지 않고요. 주요 거시경제 변수에서 자,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자, 뭐냐. 지금 앞으로 저는 이제 폐쇄 경제를 가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재정학에서도 이제 폐쇄 경제를 보통 가정을 하거든요. 폐쇄 경제를 가정을 해서 무엇은 없어. 이게 순수출은 없는 거예요. 폐쇄 경제를 가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총수요가 있어요. 총수요. 애그리게이트 디맨드라고 하는 총수요. 국민경제 총체적인 수요예요. 그러면 총수요는 가게가 물건을 사는 걸 소비, 기업이 사는 걸 투자, 정부가 사는 걸 정부 지출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GDP는 아까 그랬잖아. C 플러스 지출 국민소득 이렇게 되죠. 얘가 지출 국민소득이라 했죠. 근데 여러분들 조심할 게 하나 뭐냐면 이 녀석과는 달라요. 자, 우리 미시경제학에서 있잖아요. 미시경제학에서 수요고선 할 때 있죠. 수요고선 할 때 이 가격에 이만큼, 이 가격만 샀어요, 안 샀어요? 산 게 아니라 사고자 계획한 거라 했죠. 얘는 게 사고자 계획한 거예요. 총수요니까. 얘는 실제로 12월 31일이 회계연도가 끝나갖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생산된 생산물을 지출 측면에서 계산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사고자 계획한 거기 때문에 사전적 개념이고요. 얘는 실제로 생산된 생산량을 측정한 거기 때문에 사후적 개념, 실제로 생산된 생산량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경제학을 뭐 저한테는 배우지 않았겠죠. 경제학을 뭐 저한테 배웠으면 뭐 좋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보통 이제 총수요하고 실제로 생산된 생산량을 비교하기 위해서 모두 위점자를 붙이거든요. 이렇게 위점자를 붙여갖고 얘는 총수요고요. 얘는 소비수요, 투자수요, 정부 지출 수요라는 표현을 써요. 그건 계획이고요. 얘는 실제로 생산된 GDP, 얘는 소비 지출, 투자 지출, 정부 지출. 그러니까 수요란 말이 등장을 하게 되면 뭐다? 계획이고요. 지출이란 말이 등장하면 실현이에요. 실현. 그래서 얘는 두 개를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총수요가 나올 때는 우리가 이제 물론 재정학 교재에서는 총수요에도 그냥 이렇게 써요. 하지만 그건 계획이구나. 그럼 GDP다. 그러면 실현이구나. 그렇게만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총수요와 총공급이 만나갖고, 그러니까 우리 미시경제학에서는 그러니까 뭐 수요, 뭐 컴퓨터 시장의 수요 곡선과 컴퓨터 시장의 공급 곡선이 만나갖고 컴퓨터의 가격과 컴퓨터의 거래량이 결정됐자 이렇게 했지만 거시경제학에서는 P가 이제 뭘로 바뀌어요? 그냥 P가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는데 여기서 P는 있잖아요. 미시경제학에서는 시장을 따로따로 떼어내서 분석하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프라이스, 가격이 되는 거예요. 컴퓨터의 가격. 근데 여기는
국민경제 총체적인 가격이죠. S가 붙어요. 물가란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컴퓨터 시장의 거래량, 이거는 국민경제 총체적인 거래량, GDP, 국민소득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냥 수요고성이 아니라 국민경제 총체적인 수요고성이다. 총수요고성, 에그리게이트 디맨드. 국민경제 총체적인 공급, 에그리게이트 서플라이. 그래서 총수요와 총공급이 만나갖고 균형 물가와 균형 국민소득을 결정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뭐 GDP 갭이 나와 있는데 실제 GDP하고 잠재 GDP의 차이를 GDP 갭이라고 한다. 그러면 시간이 흘러가요. 시간이 흘러갈 때 GDP가 있어요. 그러면 GDP라는 게 국민소득이라는 것이 호경기를 거쳐서 불경기를 거쳐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얘가 실제 GDP가 되겠죠. 실제 GDP. 그런데 우리가 잠재 GDP라는 게 있어요. 잠재 GDP는 평균적인 GDP다. 이렇게 간다 그래요. 이걸 잠재 GDP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실제가 잠재를 뛰어넘으면 호경기, 그렇지 않으면 불경기 간다. 둘 사이의 갭을 GDP 갭이라고 한다. 뭐 이 정도. 자, 케인즈의 승수이론이 나와 있어요. 승수이론. 자, 이것도 단 한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한 문제로 승수이론. 승수이론은 뭐냐면 정부가 뭔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켜요. 정부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킬 때 실제 국민소득은 정부가 정부 지출을 100을 증가시켰어요. 그럼 실제 국민소득은 100만큼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100을 초과해서 증가하는 거. 그래서 정부가 정부 지출을 100을 증가시켰는데 국민소득은 실제 500이 되는 거. 이런 게 바로 승수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 5를 우리가 승수라고 하는 거예요. 승수. 그래서 먼저 독립지출의 증가분에 비해서 소득의 증가분이 훨씬 클 때 승수효과가 발생했다라고 한다고요. 케인즈의 소비함수가 나와 있죠. 그럼 아까 제가 소비 수요는 계획된 소비고요. 소비 지출은 실현된 소비예요. 그렇죠? 근데 소비 같은 경우는 가계가 계획하고 가계가 실현시키기 때문에 계획과 실현이 똑같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소비 수요, 소비 지출은 그냥 구분 없이 그냥 소비라고 할 거예요. 소비. 자, 케인즈의 소비 함수가 나와 있죠.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건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케인즈의 소비 함수는 YD라는 개념이 있어요. YD는 이렇게 돼요. YD는 뭐냐면 disposable income이에요. 그러니까 처분 가능 소득. 보통 이런데 가처분 소득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신문지상에서 가처분 소득 이렇게 나와요. 앞으로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 가처분 소득이라는 표현은 일본의 일제의 잔재예요. 일제의 잔재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이제 용어를 다 바꿨어요. 그래서 처분 가능 소득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처분 가능 소득으로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처분 소득 읽으면 안 돼. 처분 가능 소득. 그러면 소득이 만약에 1000이 발생을 했어. 소득이 1000이 발생을 했는데 이걸 내가 다 처분이 가능합니까? 아니라고요. 정부가 거기서 100만큼 세금을 떼가. 그런데 900 갖고 처분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조세를, 이게 텍스예요. 텍스 조세. 그러니까 소득의 조세를 납부한 후에 소득이 처분 가능 소득이에요. 그러면 케인즈는 소비함수가 이렇게 돼요. A 플러스 B, Y, D가 돼요. 이렇게. 자, 케인즈는 누구냐면 케인즈는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이 터지고 나서 이제 케인즈가 등장을 해서 케인즈가 일반 이론이라는 책을 내면서 거시 경제학이 새로 태동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케인즈예요. 나중에 이제 또 몇 번 언급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케인즈의 소비함수가 이렇게 되고요. 그럼 여기는 A는 0보다 커요. 어떤 거냐? 처분 가능 소득이 없어요. 0이야, 0. 0이면 소득이 전혀 없어요. 그럼 여러분 굶어 죽을 거야? 아니죠. 최소한 소비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A는 플러스인 거예요. 그래서 A는 생존을 위한 기초 소비, 절대 소비라는 표현을 써요. A. 그 다음에 B는 0보다 크겠죠. B 0보다 커요. B는 뭐냐면 소득이 커지면 소비가 커져야 되니까 B는 0보다 크겠죠. 단 1보다는 작아요. 1보다는. 왜냐? 여러분들 소득이 이게 B가 1보다 커버리면 1이 돼버리면 소비가 소득보다 커버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알겠죠? B는 1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면 B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자,
이거 아셔야 돼요.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지금 제가 한계라고 나오면 무조건 접선의 기울기, 평균은 원점에서 근 직선을 기울기 했잖아요. 얘는 처분 가능 소득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소비가 얼마큼 늘어나는가. 이건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소비 함수를 소비를 무엇에 대해서 Y에 대해서 미분한 거예요. 그럼 뭐가 된다? B가 될 거 아닙니까? 이게 한계 소비 성향이고요. 평균 소비 성향은 처분 가능 소득 한 단위당 소비 원점에서 근 직선의 기울기 이렇게 될 거예요. 두 가지 개념만 일단 이해하시고요. 그다음에 거기 또 뭐 개요에서 나와 있잖아요. 개요 보세요. 아까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었죠. 설명을. 그러니까 총 수요가 이렇게 있어요. 총 수요. 총 수요는 소비, 투자 수요, 정부 지출. 이건 총 수요고요. 총 수요고. 그다음에 GDP. GDP는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인데, 자, 소비 있잖아요. 소비는 계획과 실현이 같아요. 왜? 가계가 계획하고 가계가 실현시키니까 정부 지출도 정부가 계획하고 정부가 실현시키기 같아요. 그러니까 위첨자 D를 뺀 거야, 내가. 그럼 투자만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투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건설 투자가 있고요. 건설 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설비 투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기업들이 공장 짓는 거, 건설 투자, 기업들이 기계 사고, 도구 사고, 공구 사는 거, 설비 투자, 이것을 총 고정 자본 형성이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총 고정 자본 형성. 그다음에 이게 뭐가 있어요? 세 번째가 바로 재고 투자예요. 재고 투자, 재고 투자. 여러분, 재고 투자라고 하는 것은 재고의 변동이라 그랬어요. 재고의 변동.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 건설 투자하고 설비 투자는 누가 계획합니까? 기업이 계획하잖아요. 그 기업이 실현시켜요. 그러니까 계획과 실현이 같은 거예요. 문제는 재고 투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수요하고 공급이 서로 일치하지 않은 이유는 이 재고 투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재고 투자. 물론 일치하면 균형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기업이 올해 재고는 내가 얼마큼 싸겠다. 기업이 계획을 하죠. 근데 그게 바로 실현되나? 아니라고요. 가게가 얼마큼 물건을 사주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요. 그러니까 계획은 누가 해? 기업이 하지만 실현은 누가 시켜? 가게가 실현시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틀어지기 때문에 둘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A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계획이랬죠. 계획. 그래서 사고자 계획하는 양이야. 그런데 얘는 실제로 생산된 생산량. GDP잖아요. GDP. 이거예요. 이게 크면 초과 수요인 거예요. 초과 수요. 초과 수요. 그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니까 지금 막 물건이 너무너무 팔려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항상 재고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 재고가 50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지금 창고에 재고가 봤더니 재고가 자기는 50을 쌓으려고 계속 50을 유지하려고 계획을 해놨는데 만약에 갑자기 20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재고 투자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30이야. 재고의 변동이 재고 투자를 했잖아요. 그 마이너스 30이 재고 투자야. 그럼 30개가 뭐 팔려 나간 거예요. 그럼 재고를 채워 넣기 위해서 기업들이 생산량을 늘리겠죠. 생산량을 늘리니까 Y가 커지는 거예요. 이게 생산량이잖아요. 생산량. 실제로 생산된 생산량. 지출 측면에서. 오케이? 그래서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거고, 만약 YD가 Y보다 작아요. 그러면 초과 공급이죠. 초과 공급이야. 지금 창고에 재고를 봤더니 막 70개가 쌓여 있는 거예요. 작년에 재고 50이었는데. 그럼 20개의 재고가 추가됐죠. 재고 투자 20이야. 그 20은 내가 원치 않은 재고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뭐야? 생산을 줄이겠죠. 그래서 결국은 얘가 어떻게 된다? YD하고 Y가 같을 때 드디어 균형이 달성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 얘기고, 그럼 승수가 어떤 건지 봅시다. 승수는 여러분들 제가 승수는 일단 직관적인 이해를 하고 수식을 통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볼게요. 뭐냐면 이거예요. 첫 번째, 우리나라의 한계 소비 성향이죠.
한계 소비성, 평균적인 한계 소비성 6.8이라고 합시다. 이걸 머릿속에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소비를 하는 행위는 상대방한테 소득이 발생하는 행위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지금 현재 10,000원을 주고 내가 빵을 사 먹었어요. 그러면 빵가게 사장님의 소득이 10,000원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 빵가게 사장님 10,000원을 소득을 갖고 옆집 가서 커피를 5,000원 주고 사 먹었어요. 그럼 커피가게 사장님이 또 5,000원 소득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하는 행위는 상대방한테는 소득을 발생시킬 행위다, 그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자, 우리 재정학입니다. 이제 드디어 정부가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서 1억을 쏟아부었어요. 1억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서. 그러면 그 고속도로의 건설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호주머니에 1억이 생기겠죠. 그럼 1억만큼 소득이 증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1억만큼 소득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1억의 80%, 8천만 원어치를 소비하겠죠. 그럼 8천만 원어치를 만약에 8천만 원어치를 술을 사 먹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술집 사장님이 8천만 원 소득이 발생하겠죠. 그럼 술집 사장님이 또 8천만 원 소득이 발생을 했으면 이 8천만 원 갖고 또 80% 소비하겠죠. 이걸로 빵가게 갔어요. 그 6,400만 원 소비하겠죠. 6,400만 원. 연달아 무제한 발생할 거 아닙니까? 이게 승수효과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1억에다가 자 8천만 원은 1억 곱하기 0.8이죠. 0.8이고 여기에다가 또 0.8을 곱한 게 6,400이니까 0.8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갈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무한등비급수죠. 이게 또 무한등비급수 들어는 봤죠? 기억이 가물가물해. 무한등비급수 구하는 공식이 뭐야? 1-R분의 A. 뭐 지금부터 잘 알면 되는 거예요. 1-R이 뭐야? 공비야, 공비. 공비는 계속해서 0.8이라는 숫자가 곱해지고 있죠. 그럼 0.8이 공비가 되는 거고요. A는 뭐야? 초항이야, 초항. 그래서 1-R이 공비가 0.8분의 1 곱하기 초항 1억을 곱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한등비급수예요. 그럼 얘는 0.2분의 1 곱하기 1억, 즉 5 곱하기 1억, 즉 5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승수효과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실상 뭐야? 1억만큼을 증가시켰는데 정부 지출은 실제 국민소득 5억만큼 늘어나는 거. 이게 바로 승수효과입니다. 승수효과. 그래서 이건 재정학에서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수학 시간은 아니지만 이 무한등비급수 구하는 공식이 아주 간단하게 도출할 수 있거든요. 한번 도출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게 총 국민소득의 변화량이죠. 국민소득의 변화량은 어떻게 된다? 지금 1억이 정부 지출 증가량이잖아요. 델타지가 되죠. 1억은 델타지. 정부 지출 증가량이니까 더하기 여기에다가 또 0.8을 곱한 거죠. 그러면 그게 델타지 곱하기 MPC죠. 더하기 거기다 또 MPC를 곱한 거잖아. 델타지 곱하기 MPC의 제곱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식의 양변에다가 한계 소비성을 곱해 볼게요. 이 식의 한계 소비성을 곱하면 델타 Y 곱하기 MPC는 여기다 또 MPC 곱하면 델타 G 곱하기 MPC, 여기다 또 MPC 곱하면 델타 G 곱하기 MPC의 제곱, 이렇게 무제한 가겠죠. 그러면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는 거예요. 이렇게 아래식을 빼면 여기식을 빼는 거예요. 빼면 1-MPC로 묶어지고 델타 Y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델타 G가 남겠죠. 남고요. 나머지는 영원히 빼지는 거지. 영원히 날아가는 거죠. 이 식이 나오겠죠. 그러면 결국은 델타 Y는 1-MPC분의 1 곱하기 델타 G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여기 한번 봐보세요. 1-MPC. 1-0.8 MPC분의 1 곱하기 1억 델타 G. 여기 델타 Y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델타 G분의 델타 Y는 1-MPC분의 1. 이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정부 지출 승수라고 하는 거예요. 정부 지출 승수, 정부 지출 승수라고 하는 거예요. 요걸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
한계 소비성의 0.8이라면 8일 때 국민소득을 100 증가시키면 정부 지출을 100 증가시키면 국민소득은 얼마큼 늘어납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얼마 늘어나? 500 이렇게. 간단하죠. 요것만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이걸 이제 다른 방면으로 이제 또 증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정부 지출 승반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조세 승수도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 YD 한번 볼게요. YD는 C 플러스 ID 플러스 G 하고요. 아까 소비함수가 어떻게 됐었죠? 소비함수는 A 플러스 B Y 마이너스 T였고요. 이제 가정이 들어가요. 자, 우리 일반 경제학 문제에서는 뭐 비례세도 나오고 뭐 유발 투자 나오고 무슨 뭐 수출 수입 나오고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하지만 우리 재정학 문제에서는 아주 간단한 제일 간단한 문제만 나와요.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제가 장담하기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 자체가 이것만 나와요. 이것만 T0 정액세의 경우만 나와요. 승수 문제에서는 어떤 얘기냐면 이게 비례세 같은 경우 이게 이거거든요. 이게 비례세예요. 그럼 T는 뭐야?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세율이야, 세율. 만약에 세율이 0.1이라면 소득이 10% 세금 떼는 거예요. 그럼 이 소득이 증가할 때마다 세금도 막 커지기 때문에 굉장히 모형이 복잡해집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정액세, 그냥 상수로 고정되어 있는 딱 100만큼 세금을 뗀다. 이렇게 정액세만 나오고. 그 다음에 투자 있죠. 투자 수요도 I0, 독립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독립투자. 상수로 고정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독립투자라고 하는 거고, 정부 지출도 G0 상수로 고정되어 있어요. 이게 가장 간단한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서 뭔가 국민소득에 반응하는 녀석은 소비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상수로 취급됐다고 가정하면 돼요. 그럼 이제 이 녀석을 갖다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YD는 A 플러스 B Y 마이너스 T0죠. T0. T0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더하기 I0 더하기 G0죠. G0. 그럼 얘를 다 했으면 YD는 여기 잘 봐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여기서 변수는 있잖아요. YD하고 Y만 변수예요. 그쵸? A, B 상수 취급되죠. T0, Y0, G0 다 상수 취급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뭐냐면 아까 C 플러스 ID 플러스 G 기억나시나요? 얘는 사고자 계획한 거. 얘는 뭐야? 사고자 계획한 거니까 총 수요가 되는 거고요. 얘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얘는 실제로 생산된 생산량입니다. 그렇잖아요. 국민소득 양이에요. 그러면 얘가 얘보다 크면 초과 수요. 그러면 생산량이 증가하고 얘가 크면 초과 공급 생산량이 줄고 아까 설명드렸었잖아요. 언제까지 같아질 때까지. 그러면 얘는 상수항만 묶어버리면 A-BT0 플러스 I0 플러스 G0가 상수항이 되는 거예요. 상수항이 되고 더하기 BY가 남죠. 그러면 우리는 초과 수요, 얘가 더 커서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면 생산량 증가, 얘가 커서 초과 공급 발생하면 생산량 감소해가고요. 그럼 같아진다 그러잖아. 그럼 YD하고 Y가 같아지는 거예요. 이때가 균형 국민소득이라고 쓸게요. Y라고 쓸게요. 그럼 이걸 넘겨볼게요. 넘겨서 묶어버리면 1-B Y2가 되고요. 얘는 A-BT0 플러스 I0 플러스 G0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균형 국민소득은 1-B분의 1 이렇게 묶고 여기가 A-BT0 플러스 I0 플러스 G0가 되는 거예요. 이 식을 한번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전개를 해보시면 Y2는 얘는 1-B분의 A 빼기 1-B T0 플러스 1-B분의 1 I0 더하기 1-B분의 1 G0가 되겠죠. 그래서 델타 G분의 델타 Y는 델타 I분의 델타 Y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델타 G분의 델타 Y라는 것은 Y를 G로 미분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상수 취급 다 날아가고요. 앞에 있는 계수잖아요. 그 다음에 델타 I에 미분하더라도, 아니, Y에 대해서 미분하더라도 나머지 상수 취급 1-B분의 1이 똑같죠. 그래서 이걸 정부 지출 승수, 얘를 투자 승수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얘는 1-B분의 1이 되죠. 그럼 B가 아까 뭐예요? 한계 소비 성향 아닙니까? 그럼 얘는 1-MPC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델타 T분의 델타 Y. 그러면 자, 이건 조세를 증가시키면 국민소득, 이거 옆에 있는 계속 이거죠. 1-B분의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1-B분의 B가 되죠. 그럼 다시 쓰게 되면 얘는 1-MPC분의 마이너스 MPC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한 개 소비상 0.8이라면 1-0.8분의 1이니까 오늘 5가 되는 거고요. 제일 많이 나와요, 0.8이. 그럼 얘는 1-0.8분의 마이너스 0.8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그 왜 마이너스 값이 나오느냐 보세요. 자, 여러분들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잖아요.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면 총 수요가 늘어나서 수요가 늘어나니까 국민소득을 증가시키겠지만 세금을 증가시키잖아요. 세금을 증가시키면 소비가 줄어버리겠죠. 왜? 조세를 증가시키면 처분 가능 소득이 줄어드니까 소비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소득이 줄어버린다는 얘기야. 그러면 정부가 경기를 부양을 해. 경기를 부양하려면 정부 지출은 증가시켜야 되겠지만 조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면시켜야 돼요. 그러면 정부가 정부 지출을 100을 증가시키면 국민소득은 500이 늘어나고요. 정부가 세금을 100을 거두면 400이 주는 거예요. 그럼 세금을 100을 감면해야 400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말 할 거예요. 정부가 정부 지출을 100을 증가시키면 그만큼 정부의 재정 적자가 발생을 하겠죠. 정부가 100만큼 돈을 더 쓰면 그만큼 재정 적자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부가 100만큼의 세금을 덜 걷어도 세금을 안 걷어 감면해줘도 100만큼의 재정 적자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100을 덜 쓰던 100을 덜 걷던 둘 다 모두 재정 적자가 발생을 한다고요. 오케이. 그런데 어떤 게 더 효과가 좋아? 정부 지출 증가가 더 좋다는 얘기예요. 정부 지출 승수가 5고 조세 승수의 절대값은 마이너스 하기 때문에 정부가 정부 지출 100을 증가시키는 것이 조세를 100을 감면시킨 것보다도 효과가 좋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것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요. 보세요. 정부가 정부 지출을 이렇게 100만큼을 증가시키면 다이렉트로 총 수요가 100이 늘어나요. 늘어나겠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가 소비가 만약에 소비가 여기가 10 더하기 0.8 y-t라고 합시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정부가 세금을 100을 감면시켜주면 100 곱하기 0.8 마이너스 붙어 있죠. 마이너스. 세금 100을 감면시켜주면 소비는 얼마가? 80밖에 안 늘어나는 거예요. 총 수요 80밖에 안 늘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승수효과가 작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세 감면은 간접적으로 소비를 처분 가능 소득의 증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소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총 수요 증가 효과가 작아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정부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지출에 무엇이 필요하죠? 재원이 필요하겠죠. 그러한 정부 지출의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까? 정부 지출 재원을 세금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할 수도 있고요. 채권 발행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특정한 말이 없으면 무조건 순수한 의미의 재정 정책은 뭐다? 채권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가 세금을 100을 걷어갖고 그 돈 갖고 써버리면 세금을 걷는 과정 속에서 소득이 줄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승수가 5라는 승수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뭐다? 국공채 발행을 통해서 정부가 빚을 내갖고 그걸로 돈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순수한 의미의 재정 정책이에요. 자, 그렇죠. 그래서 거기 균형 재정 승수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데 일단 넘겨보세요. 여기 정부 지출 승수하고 조세 승수가 나와 있죠. 정부 지출 승수에는 5가 되고 조세 승수의 절대값은 4가 되기 때문에 정부 지출 증가를 통한 재정 정책이 조세 감면을 통한 재정 정책 효과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채권을 발행을 하게 되면 자, 두 가지 보세요. 정부가 세금을 100을 걷어갖고 그 돈 갖고 정부가 정부 지출을 쓰게 되면
장점이 있죠, 장점. 장점은 뭐야? 정부의 재정 적자가 발생하지 않겠죠. 하지만 승수 효과가 작아진단 말이에요. 왜? 세금을 걷는 과정 속에 소득이 줄어버리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런데 만약에 정부가 국공채 발행을 통해서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면 장점은 국민소득이 5배 대폭 늘어나죠. 단점 뭘까? 재정 적자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순수한 의미의 재정 정책은 채권 발행을 통해서 정부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그럼 적자 재정이 발생하니까 균형 재정 승수라는 것은 뭐냐면 정부가 균형 재정을 달성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승수야. 그럼 균형 재정을 달성한다는 얘기는 정부가 적자 재정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즉 뭐냐면 세금하고 정부 지출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100을 걷어갖고 그 돈 갖고 정부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을 때의 승수, 그걸 균형 재정 승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 지출도 증가시켰고 조세도 증가시켰기 때문에 두 개의 승수를 더한 게 균형 재정 승수예요. 그래서 자 그럼 1-MPC분의 1 더하기 1-MPC분의 마이너스 MPC가 되니까 1이 되겠죠, 얘가. 1. 그럼 균형 재정 승수가 1이 되는 거예요. 질문 들어봅시다. 그럼 정부가 세금을 100을 걷어갖고 그 돈을 가지고 정부가 정부 지출을 썼어요. 그러면 국민소득 얼마큼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1배 늘어나, 1배수 늘어난다고, 1배수. 1배수 늘어나는 거예요. 1이잖아, 이 승수가. 100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 정부가 만약에 100만큼의 세금을 걷는 과정 속에서 100을 세금을 걷으면 400이 줄겠죠. 그 돈 갖고 100만큼 정부 지출을 쓰게 되면 500이 늘죠. 총 100이 늘어나는 거예요. 1배수 늘어나는 거 알겠죠? 승수 1입니다. 1.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돼요. 1이에요. 그래서 두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 두 개만. 정부 지출 승수 요거하고 조세 승수 마이너스 MPC 두 개 더한 게 뭐다? 균형 재정 승수.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뭐 재정 정책이 나와 있죠. 재정 정책. 자,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국가의 나라 살림. 그래서 국가의 나라 살림으로 정책을 쓰는 걸 재정 정책이라고 해요. 재정 정책.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정부하고 중앙은행 있죠. 정부하고 중앙은행이 직접적이고 단기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게 총수요입니까? 총공급입니까? 직접적이고 단기적으로. 총수요예요. 여러분들 자꾸 총공급이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급은 누가 합니까? 기업이 하는 거예요. 정부가 만약에 공급을 완벽하게 조절할 수 있다. 조선인민주주의 공화국이죠. 모든 기업 국영기업이야. 공산주의에서만 가능하죠. 그러니까 물론 정부가 일부 공기업을 통해서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순수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기업이 공급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중앙은행은 총수요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면 총수요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재정정책은 누가 하는 거다? 정부가 하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거고, 금융정책은 중앙은행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하는 거죠. 그럼 정책수단은 뭐냐? 재정정책은 이거겠죠. 조세, 텍스, 정부 지출. 금융정책은 뭐다? 통화량, 그 다음에 이자율 하는 거예요. M은 통화량이고요. R은 이자율이에요. 그럼 만약에 둘 다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정책을 수행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아까도 얘기했던 조세는 감면해 줘야 되겠죠. 세금을 감면해 주면 소비가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소비가 늘어난다거나 정부한테 또 기업한테 세금을 감면해 주면 또 투자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상 세금을 감면해 주면
그 소비가 늘죠. 소비가 늘면 기업들 장사가 잘 되니까 또 투자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전부 다 총수요를 자극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다음에 정부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다. 이 자체가 총수요를 자극하는 거 아닙니까? 총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또는 이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화폐 공급을 증가시켜요. 화폐 공급을, 시중에 돈을, 화폐 공급을 늘려. 화폐 공급을 증가시키면 또 소비가 늘고 투자가 늘겠죠. 총수요입니다. 그리고 이자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시중의 통화량을 증가시킨다는 자체가 이게 머니 서플라이예요.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자체가 금리를 낮춘다는 얘기 똑같죠. 이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돈에 대한 가격이야. 그럼 시중에 돈을 많이 뿌리면 돈 가격이 떨어지겠죠. 이자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 여러분 저축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대신 소비한다고요. 소비가 늘고요. 또 기업들은 또 소비가 잘 되면 장사가 잘 되니까 투자를 또 늘리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이제 투자는 또 대표적인 이자율을 감소하면서거든요. 나중에 이제 배워요. 현재가치법 그런 데서 투자 배운다고요. 그러니까 그 이자율, 그러니까 대표적인 자금의 수요자가 기업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계는 대표적인 자금의 공급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금융기관에 저축을 해요. 저축을 하게 되면 그 돈을 빌려서 뭐 한다? 기업들은 투자를 한다고요. 그런데 기업들 입장에서 있잖아요. 자, 내가 이 기계를 살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기계가 가져다 준 수익이 1,000만 원짜리 기계야. 1년 뒤에 100만 원 수익을 가져다 준대, 이 기계가. 그런데 이자율이 올라갔어요. 기계 안 사버리겠죠. 왜냐하면 이 수익률이 10%죠. 근데 은행 이자율이 20%야. 은행 예금하기 낮잖아요. 기업들도.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기업들 입장에서 있잖아요. 이 기계를 살까 말까 고민을 할 때, 자기 돈 갖고 기계를 사게 되면 금리가 올라갔다면 더 많은 이자를 포기하죠.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남의 돈 빌리고 할 때는 어떻게 된다? 더 많은 이자를 갚아야 되니까 투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화폐 공급을 증가시켜서 시중에 돈을 풍부하게 만들어서 돈 가격을 낮추면 소비하고 투자가 증가한다고 얘기해요. 결국은 하고 싶은 얘기는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은 전부 다 총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얘를 총수요 관리정책이다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총수요 관리정책. 알겠죠? 총수요 관리정책. 그 얘기 나와 있죠? 자, 그럼 재정정책의 재원 조달 방안. 그럼 정부가 이제 재정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그 재원을 조달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재원 조달 방법이 뭐가 있을까? 세금을 걷거나, 그 다음에 채권을 발행한다거나,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세금을 걷었어요, 정부가. 세금 걷으면 시중에 있는 돈이 정부한테로 이렇게 흡수가 되겠죠. 흡수가 돼요. 통화량. 불변입니다, 불변. 그러니까 통화량 감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중에 있는 돈이 정부한테 흡수가 됐으니까 돈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중앙은행 창구로 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야. 정부가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중앙은행 창구에 밖에 있고 이 돈 어차피 쓸 돈이야. 통화량과는 무관이에요. 그 다음에 정부가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정부가 막 채권을 발행을 하게 되면 그 돈이 정부한테로 흡수가 되겠죠. 정부가 돈을 빌린 거니까 통화량. 불변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중앙은행 창구로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중앙은행 창구로 들어가 버리면 이게 통화량이 감소하는 거지만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시중에 돈을 끌어모았어. 왜 끌어모았어? 쓰려고. 이거 어차피 쓸 거야. 중앙은행 창구 밖에 있다고요. 통화량 불변이에요. 조심하시고.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중앙은행한테 돈을 빌린 거예요. 정부가. 한국은행으로 돈을 빌렸어요. 빌리면 중앙은행 창구를 통해서 돈이 흘러나오죠.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통화량이 증가하고 그 통화량이 증가하는 동시에 정부 지출도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순수한 의미의 재정정책이 아니에요. 이건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섞였죠. 동시에 발생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정책혼합이라고 해요. 정책혼합. 자, 그러면 재정정책 효과에서 재정의 경제 안정화 기능. 이 녀석이 자꾸 나와요. 얘가 우리 이 재정학에서는 재정의 경제 안정화 기능하고 구축 효과 두 개만 하시면 되는데 재정의 경제 안정화 기능이 뭐냐면 자, 자동 안정화 장치가 있어요. 자동이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재정의 자동 안정화 기능은 여러 가지 자동 안정화 장치는 거기에 뭐 누진세, 비례세, 법인세, 실업보험제도, 사회보장제도, 최저임금제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있는데 여기서 우리 비례세 제도만 한번 보고 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 국민소득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정부 지출 조세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정부 지출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조세가 있어요. 조세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T는 T0 더하기 TY예요. 정액세 플러스 비례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세금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상의 그림 그랬어요. 비례세 제도. 그러면 만약에 현재 여기가 경제가 평균적인 경제 상황이라고 합시다. 국민소득. 그러니까 국민소득이 갑자기 줄었어요. 국민소득이 줄면 경기 침체가 발생을 했잖아요. 경기 침체가 발생을 했어요. 경기 침체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정부 지출이 세금보다 많아요. 적자 재정이죠. 재정 적자죠. 지출이 세금보다 많으니까 이만큼의 재정 적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재정의 자동 안정화 기능을 한번 읽어볼게요. 경기 변동 시, 그러니까 경기에 침체가 발생한다거나 호경기가 발생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경기 변동 시 정부가 의도적으로 재량적인 재정 정책 같은 걸 쓰지 않더라도 비개입이야 비개입 쓰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정부 지출 조세가 변해서 그 경기 변동의 진폭을 완화시켜준 제도예요. 그러니까 얘는 비개입주의야. 개입하지 말아라. 자동으로 되니까. 어떤 얘기냐? 여러분들 재정 적자는 경기 부양 긴축. 경기 부양이죠. 지출이 세금보다 많다는 얘기는 경기 부양이죠. 우리 경기 부양이 이거잖아. 정부 지출을 증가시킨다거나 세금을 감면한 거 아닙니까? 이게 경기 부양 아닙니까? 그러면 재정 적자가 발생하면 경기 부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소득이 줄었을 때 정부가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 경기 부양이 된다. 재정 적자가 발생을 해갖고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국민소득이 감소를 해갖고요. 국민소득 감소를 해서 경기 침체가 발생을 했어요. 발생을 하게 되면 이미 국회를 통과한 재정 제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굳이 뭐 여당 야당 만나갖고 발차기하고 싸울 필요 없다는 얘기야. 이미 그 발차기를 해갖고 이미 그 통과한 그 법안을 통해서 이미 있는 제도, 재정 제도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경기가 부양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국민소득이 감소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비례세 제도와 자동적으로 세금이 덜 거치는 거예요. 세금이 덜 거치니까 처분 가능 소득이 줄어드는 게 약간 줄어드는 거예요. 처분 가능 소득의 감소폭을 완화시켜준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사회보장 제도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회보장금들이 지급되는 거고 또 실업 발생하겠죠. 실업급여가 또 지급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분 가능 소득이 약간 다시 올라가서 다시 경기가 부양이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럼 너무나 경기가 과열됐다. 과열되면 재정 흑자죠. 재정 흑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실업급여 끊기고요. 세금 확 꺼치고요. 그래서 경기 과열을 또 진정시킨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마지막 구축효과 한번 끝냅시다. 구축효과. 이 구축효과도 중요하거든요. 구축효과는 뭐냐면 그 재정정책에 안 좋은 효과예요. 구축효과예요. 첫 번째, 순수한 의미의 재정정책이 국공채 발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국공채 발행을 증가시켰어요. 발행을 증가시키면 시중에 있는 돈이 정부한테로 흡수가 된단 말이에요. 시중의 돈이 정부한테로 흡수가 돼요. 시중의 돈이 정부한테로 흡수가 돼요. 그래서 시중의 자금이 정부로 흡수가 돼요. 흡수가 되죠. 흡수가 되니까 통화량 불변이라고요.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해서 시중의 돈이 정부한테 흡수가 돼요. 정부가 막 빚을 발행했단 말이야. 그 민간이 그 채권을 사게 되면 그 돈이 정부한테 흡수가 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 돈은 정부가 쓸 돈이야. 그 중앙은행 창구 밖에 여전히 있다고요.
있다고. 통화량 불변이에요. 불변. 하지만 일단 시중에서는 돈 C가 마르겠죠. 돈 C가 마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자율이 올라가는 돈 가격이. 그래서 통화량은 불변이지만 일단 시중에 돈이 C가 마르니까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국공채를 발행을 증가시키면 시중에 국공채 공급이 늘어나겠죠. 공급이. 그럼 채권의 공급이 늘어나면 채권의 가격이 어떻게 될까? 떨어지겠죠. 여러분 채권에 대해서는 잘 알죠?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채권에 대해서 다시 설명 좀 드릴 텐데, 뭐 세법이랄지 다른데 회계학 그런 데 많이 나오지 않나? 채권 가격과 이자율은 반대로 간다는 사실은 다 알걸요?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채권 가격과 이자율은 반대로 가요. 이 말 자체가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얘기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제 알았어. 결국은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면 어떻게 된다? 이자율이 올라간다, 그 얘기예요. 올라간다. 이게 핵심이에요. 올라가요.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소비가 어떻게 될까? 줄어버리겠죠. 투자가 줄어버리겠죠. 왜 그래? 이자율이 올라가면 사람들은 뭐 한다? 저축 많이 하잖아. 소비를 줄이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소비가 안 되니까 기업이 장사가 안 돼. 투자를 줄여요.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들이 금융기관 돈 빌리기가 힘들어. 더 많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야 돼. 투자를 줄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정부가 나서갖고 정부가 물건을 사버리면 그만큼 민간이 물건을 못 사먹는 거예요. 소비가 줄고 투자가 줄어버려. 민간을 밀어냈다. 그걸 구축했다. 구축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지출 증가의 어떤 재정 정책의 단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총 수요가 이렇게 있잖아. 총 수요가 이렇게 있으면, 자, 우리는 지금 정부 지출을 뭔가 증가시켜서 총 수요를 증가시켜서 경기를 부양하고자 한단 말이야. 정부가 무슨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서 시멘트도 사고 사고 해갖고 이걸 해갖고 시멘트 공장 돌려서 고용 증가시켜서 실업 줄이고 국민소득 증가시키려고 하는 목적인데 이 과정 속에서 이자율이 올라가는 바람에 소비가 일부 줄어버리고 투자가 일부 줄어서 민간을 밀어내버리는 거. 이게 구축 효과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재정정책 효과를 감소시키는 그런 게 바로 구축 효과가 된다. 구축 효과. 알겠죠? 이 구축 효과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힘들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 재정학의 기초 경제학을 다 공부를 했고, 이제 우리 본게임 재정학 시간에 다시 뵙기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초경제학 수강해준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말씀드리고 재정학 강의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